안녕하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처럼 대부분 돈과 행복도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지만 가끔은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지 않아 보이지만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불행했던 모든 순간은 다 돈이 없어서인 이유가 컸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그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일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풍족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에 대해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어? 라며 다르지 않기에 비슷하기에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꼭 자신과 같다고 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남매의 장녀로 살아온 어머니는 집안에서는 둘째였어요. 위로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집안에서 저렇게 박식한 아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며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다만 문제는 박식한 자식을 잘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첫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빚을 내서라도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애쓰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회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남은 자식들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을 제외하고는 부담을 같이 져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은 오빠와는 달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남의 집 살이부터 공장의 직원, 각종 시설들의 구내식당까지 돈을 벌기 위해 전전했어요. 한 번도 내 꿈을 찾아본 적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이 그저 돈을 벌어 시골에 있는 집에 붙이고 오빠가 대학을 무사히 마치기를 자신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배를 굼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앞으로도 집안의 빚을 해결하고 나이든 어머니를 더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졌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빠가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어머니는 집안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었던 터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외할머니에게 보내드리고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거니 앞으로 집안을 책임지는 것은 오빠의 몫이라며 단호하게 연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 저희 친할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고로 다른 형제들도 세상을 떠났고 가장 막내로 할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버지만 세상에 남겨졌죠. 그래서인지 저희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어요. 아비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식이라며 언제나 안타깝게 여기셨죠. 아버지를 키우면서 식당 일까지 하셨어야 했기에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사랑을 다 주지 못했다며 자기 잘못이 크다고 마음 아파하시고는 했어요. 결혼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따로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할 돈을 모으는 동안만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죠. 생활비는 늘 부족해도 세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후 제가 생겼고, 어머니는 일하던 공장의 구내식당을 그만두고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제가 태어났고, 할머님도 부모님도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죠. 행복할 것만 같던 세 사람의 인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당장 들어가야 할 돈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돈을 모아 집을 얻겠다는 두 사람의 꿈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아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은 날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공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인원을 급하게 감축시켰는데 그중 아버지도 포함돼서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다른 직장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녀보았지만 모두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사무소를 찾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어요.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많은 사람이 모인 사이에 오늘은 제발 나에게도 일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주 답답하셨겠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그 시절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책임감만으로, 의지만으로 무엇이든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학력도 내세울 경력도 크게 없던 탓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젊음을 팔아 체력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고 마음도 지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나름 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도와 종일 식당 일을 하며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게다가 아이는 자라는데 남편은 안정된 직장도 없이 걱정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서로서로 이해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은 어느새 부부간의 애정도 식게 했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휴식은커녕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정 형편과 빽빽 울어대거나 놀자고 보채는 아기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서로를 날선 표정과 말투로만 대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마주 앉아 웃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아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언성을 높여가며 물건을 던져가며 싸우기 일쑤였고 할머니는 다 자기가 가진 게 없어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제 귀를 막고 눈물 짓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 아버지와 할머니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저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너무 불쌍하다며 울기만 하시고 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술만 드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갑작스럽게 어린 자식과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감이 커져서인지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걸핏하면 술을 드시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거나 지구대에 연행되어 가기도 하고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자식인지라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다 자신의 탓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내를 잃고 먹고 살기 어려워 괴로운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낳고 어떻게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할머니와 자꾸 비교됐거든요. 비슷한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어떻게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 악물고 삶을 꾸려오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곁을 지키고 있음에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아쉬움이 많은지 맨날 술만 먹고 신세 한탄만 하는 모습이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았죠. 그나마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아버지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니 차마 미워하지는 못하고 애써 정을 붙여보려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 노력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게 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한 감정이 치밀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버지도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역시도 저를 마주하지 않고 늘 피했어요. 물론 밖에서 술 드시느라 바빠서 그러셨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생일은 언제인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등등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냥 제가 세상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저희 할머니가 채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 할머니, 가장 좋은 친구이자 형제, 모든 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를 할머니는 늘 유일하게 챙겨주는 분이었죠. 비 오는 날 유일하게 학교 앞으로 우산을 들고 와주시는 분이었고 생일에 유일하게 축하한다는 인사와 작은 빵이라도 사와 생일초를 꽂아주던 분이었죠. 소풍날 도시락도 학교에서 하는 부모 참여 수업이나 학부모 상담에도 늘 할머니가 자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살인지, 생일은 언제인지를 챙겨주는 딱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 이런 믿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어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놀면서 자주 다치고는 했는데 그날은 진짜 악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다가 지나가던 선생님이 급하게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죠. 급하게 달려온 할머니는 검사 결과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 내 새끼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붙들고 고개 숙여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죠. 그 후 일하느라 뒤늦게 연락받고 온 아버지는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를 뜯더니 인상이 구겨졌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앉아서 공부나 얌전히 할 것이지 왜 축구는 한다고 나대서 이런 사달을 만드냐?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시고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드시자 그 앞을 할머니가 막아서면서 가뜩이나 아픈 애한테 왜 이러냐? 쟤도 자기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냐? 가장 아픈 건 지금 본인일 텐데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애를 아프다고 때리려고 하냐? 면서 소리치셨죠. 아버지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마치 용이 콧김을 뿜듯이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시더니 에이씨, 역시 재수없는 년 아들이라 재수가 없네. 라고 저를 바라보며 싸늘한 표정을 짓더니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수술을 마치고 나와 병실에 누워있는데 몽롱하고 아득한 정신 사이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겨우겨우 눈을 떠 옆을 봤는데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아 저는 할머니가 우는 소리만 듣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취가 온전히 풀리고 눈을 뜨니 역시나 할머니께서 제 옆을 지키고 계셨어요. 할머니, 혹시 아까 울었어요? 제 이부자리를 정리해주다가 잠깐 손을 멈추시더니 할머니는 이윽고 늘 보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 네가 자다가 꿈 꿨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도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꿈이었거나 착각했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내내 아버지가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간 데다가 원래도 자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병문안 오지 않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남아있었는지 그래도 아들이 수술했다는데 잘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늘 현관 앞에 놓여있던 아버지 신발도 지금쯤이면 잔뜩 쌓여 있어야 할 술병도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항상 집안에서 나던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마치 며칠은 아무도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듯 청소를 해도 늘 조금은 남아있던 알코올 향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끊었을 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리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할 뿐이었죠. 할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제 짐을 정리해 주시던 할머니는 다시 한번 멈칫하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주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듯 했어요. 복잡한 표정과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지만 쉽게 말을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되물으려다 천천히 답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복잡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이기만 하던 할머니는 이윽고 결심한 듯 아버지는 멀리 일하러 가셨다 라고 했어요. 부모니까 어떻게든 제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먼 곳에 돈을 많이 준다는 일이 있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어렸고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애정이 남아있던 터라 그 말을 믿으면서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없는 사람 취급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우리가 가족이기는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며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내가 더욱 이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해서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원래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기에 솔직히 공부에 제 모든 것을 걸었던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앞으로 격한 운동은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사실 축구를 하려면 이래저래 돈이 들 수밖에 없었기에 어쩌면 다른 진로를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축구에 대한 꿈을 접었죠. 그리고 시작한 게 공부였어요.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됐던 공부가 뒷받침되어야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제가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춤을 엄청나게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기에 가장 저렴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부더라고요. 또 하다못해 괜찮은 회사라도 들어가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름을 알 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던 앞으로 어떤 꿈을 꾸던 무조건 공부는 해두어야겠다. 성적은 만들어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쉬는 시간에 더 이상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지 않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아등바등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문제집을 복사하기도 하고 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친구들이 다 쓴 문제집을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손으로 문제들을 노트에다 베껴 쓰기도 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된다는 말처럼 최대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썼어요. 재활을 통해 몸이 회복되면서 근처에서 공병을 줍거나 시장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용돈벌이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용돈으로는 노트나 문제집을 사는 데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도 착실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점수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쭉쭉 오르더라고요. 졸업하기 전에는 성적 우수자로 상까지 받고 꾸준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가 모범상까지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다들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시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돈을 벌러 가셨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
더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라며 성적표랑 상도 다 모아두었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께서 그날 은행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급하게 나가셨나 봐요. 방문도 열려있고 서랍장도 다 열려있더라고요. 물건도 바닥에 막 꺼내져 있길래 본 김에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꺼내진 짐을 정리하는데 서랍장 안에 메모지가 접힌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리하고 문을 닫아버렸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종이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몰래 접힌 종이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쓰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는 그동안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것과 달랐어요. 먼 곳으로 일하러 가신 줄만 알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편지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돈 벌어와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집구석에서 미래도 없고 더 살고 싶지도 않다면서 떠난다고 다시는 자기를 찾지도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몇 문장 되지 않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분명 어려운 말도 아니었고 긴 글도 아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납득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대부분 자기 술값으로 탕진했고 우리 집의 생계는 할머니가 유지하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나마도 언젠가부터 매일 일하러 가시던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일하고 오셔서는 쥐야장천 술만 드신 게 전부였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게 힘들어서 집을 나가다니. 집을 나가더라도 생활력 없는 아들을 키우느라 엄마도 없는 손주를 엄마 노릇까지 해가며 키우느라 힘드실 할머니가 나가셔야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종이를 읽고 또 읽는데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편지를 쥐고 있는 제 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동안 할머니는 아버지 대신 제 병원비랑 수술비를 내주시고 병간호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거짓말까지 하셨고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로 홀로 저를 책임지셔야 했기에 경제적 부담도 심적 부담도 더 커지셨을 텐데 저를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비밀로 가슴에 묻고 감내하셨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 할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서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미움받지 않았으면 싶고 그래도 손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지 않았으면 싶어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의무도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도 모두 팽개치고 포기한 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집을 나갔어요. 무작정 동네를 걷고 또 걷다가 발길이 닿은 곳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평생을 식당 일을 하며 사셨기에 할머니는 손목, 허리, 발목, 무릎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손목과 무릎에는 파스를 붙이고 음식을 만들고 나르면서 힘이 드신지 자꾸만 허리를 주먹으로 통통 두드리면서 문질문질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저렇게 힘들게 저를 거두시면서도 티 한 번 내지 않고 돌봐주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 주어야겠다고 그날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꼭 쥐고 가슴을 퍽퍽 치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를 수소문해서 제가 일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었어요. 우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았기에 아침에는 주변 아파트를 돌면서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근처 시장에서 원단 배달을 도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시내 쪽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온종일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놓지 않았죠.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에도 무조건 책을 들여다보고 원단 배달을 하면서도 주머니에 단어장을 챙겨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외우고 원단을 나르면서도 중얼중얼 단어를 외웠어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꽤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일부러 교통비를 아끼려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집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 걷는 시간 동안 단어장이나 수학 공식을 작은 노트에 적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무조건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명문대 가서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학교 다니는 시간 때문에 방학 때만큼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새벽 우유 배달과 저녁 패스트푸드점 일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어요.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은 일머리도 좋고 성실하다며 스케줄을 늘려준 덕분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녁 10시 전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근무 시간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어서 원단 가게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방학 때 벌었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 하던 저는 여전히 교통비도 아끼고 공부할 시간도 확보할 겸 집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늘 다니던 길이 도로공사에 들어가면서 다니기 불편해져서 조금 더 먼 곳을 돌아서 가야 했어요. 오히려 공부 시간도 더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하며 다니는데 그 길에서 우연히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저희 할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실 듯한 분께서 깡마른 몸으로 자기보다 큰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그분에게 달려가 보니 커다란 리어카에는 여기저기서 힘들게 모으신 듯한 폐지가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본인 체중보다 몇 배는 더 나가 보이는 리어카를 낑낑거리면서 끌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달려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친구한테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괜한 고생을 시킬까봐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하여 저는 괜찮다고, 안 그래도 일부러 운동하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잘 됐다며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며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리어카의 무게가 꽤 되는데 저렇게 작고 여린 몸으로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신 건지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폐지를 줍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할머니도 힘들고 어렵게 사시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리어카를 끌어들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랑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리어카를 끄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도 집이 이 근처인데 요즘은 폐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단가도 이전보다 낮아져서 많이 구하기 위해 더 먼 곳까지 다니고 계신다며 오늘도 옆 동네까지 가서 폐지를 줍고 오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할머니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판잣집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언덕길 아래쪽에 벽도 아닌 쇠붙이 같은 판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었죠. 할머니는 여기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뭐라도 주고 싶다고 잠시만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젤리 한 봉지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웬 젤리냐고 여쭤보니 얼마 전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선물 꾸러미라면서 가져다 주었는데 자신은 이빨이 좋지 않아 이런 걸 시원하게 씹을 수 없어 그냥 두었다며 마침 잘 됐다고 하시면서 별거 아니지만 공부할 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드렸던 것뿐인데 이렇게 간식까지 챙겨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저는 종종 할머니를 마주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뵐 때면 반가워하며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집까지 리어카를 끌어들였죠. 무릎이 온전치 않아서
폐지 줍는 일도 매일 하시지는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귀갓길을 다니지만 매일 보지는 못하고 주에 3-4번 정도를 마주칠 수 있었죠. 다음 해쯤 되었을 때는 도로 공사가 끝나서 원래 다니던 조금 더 편하고 빠른 길로 다닐 수 있었지만 저는 이미 리어카 할머니와 정이 들어 왠지 그 길로 다시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길로 다니면 할머니를 만날 기회도 리어카를 끌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으니 정말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지만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리어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길로 다녔어요. 할머니는 집에 빨리 가서 빨리 쉬지. 뭐하러 노인네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힘들게 리어카까지 끌면서 돌아가냐고 걱정이 되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집 가는 길에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웃어버렸죠. 그렇게 저희가 귀갓길을 함께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는 곧 수험 생활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점점 더 체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3-4번을 나와 폐지를 주우시던 게 2-3번으로 줄어들더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밖으로 나오셨어요. 한 번은 일주일이 넘도록 할머니와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해 걱정됐어요. 혹시나 어디가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요. 처음에는 하루만 더 기다려보지 싶었는데 열흘이 넘어가니까 크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죽이랑 비타민을 사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니 누구세요?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라고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얼른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며칠째 할머니께서 보이지 않아 너무 걱정되어 왔다고,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무슨 일 생기셨을까봐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디가 아프신지 몰라서 약은 사오지 못했고 영양제랑 죽만 사왔다고 했죠. 할머니는 물이라도 대접하겠다고 잠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추운 날 바닥은 냉골이고 그나마 전기장판 한 개만 가까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옷가지도 별로 없고 화장품도 없고 짐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죠. 다만 화장대 앞쪽에는 반듯하게 생긴 도자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는 춥다고 전기장판을 내어주셨고 저는 그 위에 앉아 가져다 주신 물을 마시면서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알고 보니 얼마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으시면서 몸에 힘이 없어서 계속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먹을 거랑 감기약도 챙겨주어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제가 자꾸 한쪽에 놓인 도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할머니는 내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남편이요? 라고 여쭤보았고 할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사정을 말해주셨어요. 직업 군인으로 지내셨던 할아버지는 훈련 중 실수로 몸을 다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역하게 되셨는데 본인의 실수로 다치게 된 거라며 보상도 일절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때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면서 다니셨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서 일하려고 해도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도전해보셨고 나중에는 동네에서 폐지와 고철을 수거하여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해요. 두 분은 자식이 없던 터라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 남겨진 리어카로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생계를 유지하셨듯이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다네요. 사실 돈이 너무 없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셨고 화장만 겨우 해서 모실 납골당도 산소 비용도 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유골을 함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할아버지를 꼭 고향의 산소에 묻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그동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폐지를 주우러 다른 동네까지 다니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렇게 약 20년 가까이를 할아버지를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순간을 생각하며 돈을 모으셨다고 했어요. 그 애틋한 마음이 대단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유고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짠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따뜻한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저희 친할머니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아니라며 대답도 안 해주시고 대체 왜 그러신가 했는데 우연히 할머니 핸드폰의 설정을 도와드리면서 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집 나간 지 몇 년이 지난 아버지께서 이번에 자기가 아파서 수술하게 되었다며 수술비를 좀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는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며 기가 찼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아시고는 그래도 아들이고 너희 아버지인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마음 쓸까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할머니께서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미운 아버지이지만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이니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 아버지, 수술을 받던 못 받던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싶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또 할머니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눈에서 눈물 나는 게 보기 싫어서라도 아버지를 어떻게든 도와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이 있기는 한데 그걸 아버지 수술비로 보태려고 생각을 해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앞에서 아들이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하느니 그냥 돈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돈을 모아둔 통장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확인하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셨죠. 그동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둔 돈이라고 이걸로 아버지 수술비에 쓰시라고 했어요. 너한테 돈 받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필요 없다고. 너 대학 가려고 모아둔 거 아니냐며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식당도 점점 힘들어지시는데 무슨 수로 할머니께서 당장 돈을 마련하시겠어요. 겨우겨우 할머니를 설득해 돈을 드렸지만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리어카 할머니를 만나면서도 어느 순간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걱정되셨는지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마음속에 무거운 이야기는 누군가와 나누기만 해도 가벼워질 수 있다며 젊은이가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 할머니 말씀처럼 어딘가에라도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기에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학생쯤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더 이상 자기 돈 들이기 싫다며 집을 나가신 것과 그 후로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 그리고 얼마 전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비를 좀 달라고 연락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들을 애틋해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 그동안 등록금을 위해서 모은 돈을 수술비로 보태 쓰라고 드렸다고 했죠. 리어카 할머니는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없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며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들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주어 너를 길러주신 할머니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겠다고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사실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게 조금 힘들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세상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라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조금 기대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마음을 할머니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여러 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듯 했죠. 할머니에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저는 다시 힘내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수능이 끝나고 난 후 마침내 성적이 발표되었고 저는 그동안 목표하던 서울의 가장 좋은 명문대 세 곳을 지망했어요. 얼마 후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수석 입학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은 했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입학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아쉽기는 하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남았던 탓에 선뜻 결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리어카 할머니께서 어느 날 집으로 좀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수능도 끝났겠다. 저는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려고 찌개거리와 반찬을 사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뭐 이런 걸 하냐며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우겨서 요리를 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저에게 몇 번이나 정말 고맙다고 맛있다고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나니 할머니께서 주실 게 있다면서 옷장 밑에서 웬 박스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죠. 은행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시려나 싶어 여쭤보니 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선물로 주시느냐고, 할아버지 산소 모시려고 20년 넘게 모으신 돈 아니냐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할아버지 산소보다 저에게 꼭 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이미 세상 떠난 노인 산소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테지만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받아라. 받을 수 없다며 몇 번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럼 다음에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 비용 모아서 받은 돈은 무조건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저는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학기부터 다른 친구들은 놀기 바빴지만 저는 장학금만을 목표로 하며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지 않고 종종 리어카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도 잊지 않았죠. 마침내 첫 학기가 지나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는 그 돈을 들고 얼른 리어카 할머니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돌려받으려고 주었던 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돈은 갚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왔어요. 그 후에도 저는 전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던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손에 꼽는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초봉부터 꽤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과 합쳐서 저는 예전에 할머니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의 고향에 산소짜리를 알아보러 갔어요. 분명 돈으로 들이면 안 받겠다고 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일단 자리부터 알아보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고 계약한 후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할머니는 뭐하러 돈 벌어서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서 월급 받으면 너 좋아하는 거 사고 좋은 옷 해입고 하지 괜한 짓을 했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질러서 어쩔 수 없다고 웃으면서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계약해둔 산소를 갔어요. 너무 좋은 자리라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유골함을 산소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산소를 보며 몇 번이나 기뻐하면서 우셨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제 자랑하면서 이렇게 좋은 청년을 만난 것도 다 당신 덕분인 것 같다며 당신이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종종 저는 리어카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하고는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면서 대출받아 저희 친할머니네 가게도 좋은 자리로 옮겨드렸죠. 할머니는 맨날 손주에게 받기만 한다며 자기가 못나서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대신 키워주신 할머니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수술비를 받은 후로 또다시 연락을 끊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생겼다면 본인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종종 할머니에게 전화도 드리고 용돈하라고 돈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희 사이에는 풀어야 할 사연들도 많이 남았고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듯해요. 저에게는 이제 모셔야 할 할머니가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두 분이나 있기에 사실 세상 두려울 게 없기도 해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줄 두 할머니가 계셔서 위로와 힘이 될 때가 더 많거든요.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아직 남은 효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